안 되겠다, 히브리어로 엎드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이름이죠. 불과 1분 45초 구출 작전의 신화라 불리는 엔테베 작전이라. 1976년 6월 27일 이스라엘 로드 공항을 이륙해서 아테네를 경유해 프랑스 파리로 향하던 에어프랑스 AF139 편이 테러범들에게 납치를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납치범들은 AF139 편을 우간다 엔테베 공항에 착륙시키고 500만 달러와 이스라엘에 투옥된 테러범 53명의 석방을 요구합니다. 피납 승객은 모두 239명이었고 그 중에 약 3분의 1이 이스라엘 국민이었습니다. 납치범은 모두 4명으로 2명은 독일인 커플이었고요. 다른 2명은 팔레스타인 해방전선 소속이었습니다. 혁명 분파 테러범 4명. 좀 너무 약한 거 아닌가? 테러범들이 혁명 분파 테러범이라고 하는데 남녀라고 하니까 그냥 사랑하는 남녀가 이상한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테러범이 된 것 같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아예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운영하는 훈련 캠프에 가서 제대로 된 군사 훈련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일단은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거, 그걸 준비를 굉장히 철저히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테러의 세계는 남녀 평등합니다. 오히려 역사적으로 보면은 여성 테러리스트들이 더 신념이 확고해요.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1980년도 후반부터는 대테러 부대에 이제 사격할 때 이야기하는 게 shoot the girl first. 이거는 그런데 개인적 신념의 차이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성 테러범이 더 위험하다가 아니라 테러를 하는 데 있어서 남녀는 평등하다. 그리고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의 문제가 아니라 신념이 투철한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다. 신념만 있으면은 상대적으로 체력이 약한 여성이나 아이들도 쉽게 그 무기로 운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옛날 개념의 테러와 요새 개념의 테러는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정부는 납치범 요구에 응할지 구출 작전을 시행할지를 놓고 경론을 벌인 끝에 최정의 대테러 부대인 사일렌 메디칼 출동을 지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20세기 최대의 인질 구출 작전이라고 불리는 엔테베 작전의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인질 구출 작전을 세웠지만 사실은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엔테베 공항까지의 거리가 4,000km가 넘는 데다가 비행기로 날아간다 하더라도 적대국들의 영공을 통과해야 했기 때문이죠. 특히 우간다의 대통령 이디 아민 역시 비협조적이었죠. 이디 아민, 그 이름 맞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이름이죠. 그렇죠,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아마 아프리카 지도자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일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정보기관인 모사드를 통해 엔테베 공항의 정확한 정황을 파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사드는 미국으로부터 엔테베 공항의 위성사진과 첩보 자료를 입수하는 한편 엔테베 공항의 건설 공사에 참여한 이스라엘 건설 회사로부터 공항의 구조와 도면을 입수합니다. 그 후 훈련한 비유대계 인질들을 면담을 하면서 인질범들의 무장과 항공기 내부 상황을 세밀하게 파악하게 되죠. 과거 우간다군의 훈련을 도운 인연으로 이디 아민과 가까이 지냈던 퇴역 장교 발 레브는 수시로 이디 아민과 통화를 하면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스라엘 특공대는 이런 정보를 토대로 급히 만든 모형 엔테베 공항에서 맹렬하게 훈련을 시작하죠. 7월 3일 오후 3시 30분 C-130 허큘레스 수송기 4대, 보잉 707 2대의 최정예 특공요원 100여 명이 분승을 해서 출발을 합니다. 작전명은 번개라는 뜻으로 썬더볼트. 계획 착수에서 집행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6일이었죠.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레이더망을 피하기 위해 불과 20m가 안 되는 초저고도로 홍해 위를 날았고 이스라엘 공군 사령관과 총참모부의 작전 사령관이 다른 비행기를 타고 상공에서 이들을 지휘했습니다. 작지도 않은 그 C-130이라는 비행기가 영공을 지나가는 적성구에서는 놔주는 건가? 일단은 보여야지 사격을 하겠죠. 레이더에 안 걸리게. 그래서 20m 정도의 높이로 비행을 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 20m보다는 조금 더 높았을 거예요. 낮게 날았다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조기 경보기는 위에서 아래로 상황을 파악하죠. 하지만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레이더는 레이더가 검색하는 반경이 아래에서 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더가 검색하는 아래로 날려면 충분히
조기 정보망이 안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방북망을 피해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스라엘은 모든 아랍 국가하고는 적대국이에요. 심지어 이스라엘을 왔다 간 기록이 있으면 입국이 안 되는 나라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국민을 구하러 가야 되겠으니 니네 영공을 열어달라? 안 열어줬을 거예요. 그리고 이 비밀리에 수행하는 인질 구조 작전의 제일 중요한 거는 정보 보안입니다. 이스라엘 측은 협상에 따라 석방한 죄수들을 데려다 주는 것이라고 속이고, C-130 허큘레스 수송기와 지원 항공기를 우간다 상공으로 진입시켰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적의 눈을 속이기 위해 모든 조명을 끈 상태로 항공기들이 착륙을 하죠. 조명 없이 시도하는 위험천만한 착륙은 프로토타입의 야시경을 착용하고 깊은 밤을 틈타 특공대는 재빨리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검은색 벤츠 승용차와 4륜차 몇 대에 나눠 탔고 마치 이디 아민의 행차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인질이 있는 곳으로 접근하려 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이디 아민의 자동차가 흰색으로 바뀌었다는, 그러니까 색깔이 흰색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기억했던 우간다 경비병이 의심을 품었고요. 이스라엘 특공대는 즉시 우간다 경비병을 사살하고 터미널로 달려갔죠. 이때 터미널 외부에서 마주친 2명의 인질범 사살에 성공을 합니다. 공항의 전기를 끊어서 순간적으로 암흑 상태를 만든 후 이스라엘 특공대는 곧바로 터미널 내부로 돌입했습니다. 그곳에는 인질범과 인질들이 함께 있었는데 깜깜한 가운데 표적을 구분하기 위해 특공대는 유대인만 알아듣도록 히브리어로 엎드려! 라고 소리를 쳤고요. 이때 엎드리지 않고 서 있던 인질범들에게 정확한 사격을 가해 그들을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경비병 사살로부터 내부의 인질범 소탕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05초. 이때 우간다의 경비병들이 총성을 듣고 몰려왔고 특공대는 이들을 향해 대전차 미사일과 기관총을 퍼붓게 됩니다. 특공대의 일부는 추격을 우려해 C-130 허큘레스 수송기에서 보병 전투 차량을 몰고 나와 우간다군의 미그 전투기 11대를 파괴했습니다. 11대면 거의 우간다군 공군의 정말 상당한 전력이 파괴된 거예요. 작전 중 특공대원 1명이 전사를 했고 우간다군은 40여 명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유일한 전사자였던 지휘관 요나탄 네타냐후 중령은 이후 이스라엘 총리가 된 베냐민 네타냐후의 형이었고요. 지휘관은 애지간하면 죽지 않지 않나요? 아니에요. 이게 특수작전하고 특수작전이 아닌 것을 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고요. 특히 요즘의 특수작전인지 예전의 특수작전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휘관은 언제나 상황 파악이 잘 되는 지역에서 작전 전체를 관리를 하게 되죠. 그게 요새 특수작전입니다. 왜냐하면 할 게 너무 많아요. 상급부대랑 소통도 해야 되죠. 항폭 유도나 공중지원 혹은 다른 자산을 이용해야 되면 그것도 지휘관이 요청을 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전투를 하기보다는 한 발자국 물러서서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상황을 통제하는 게 지휘관의 임무인데요. 그거는 현대적인 개념이고, 하지만 엔테베 작전이 개시됐을 때는 지금 같은 많은 자산을 운용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지원 자산이 있는 자국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죠. 그래서 지휘관 역시 작전 대원과 거의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다가 전사를 하게 된 거죠. 당시 이스라엘 총리였던 이츠하크 라빈과 국방부 장관 시몬 페리스는 20세기 최대 구출작전을 담대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두 사람은 17년 뒤에 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의장과 함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협정, 즉 오슬로 협정을 성사시킨 공로로 1994년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죠. 이 작전은 어째서 레전드로 불릴까요? 일단은 이스라엘과 작전지의 거리가 너무 먼데다가 작전지까지 가려면은 적대국들의 영공을 통과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수많은 기적이 필요했는데 기적 1번, 2번, 3번, 4번이 다 성공을 해서 인질들은 다 구해오고, 심지어 이 군사작전이었고 상대의 정규군과 교전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전투기 11대를 파괴하고 40명을 죽일 동안 이스라엘군은 지휘관 1명만 전사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었죠. 그래서 레전드가 된 겁니다.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둔 이 정광석화 같은 작전에 전 세계는 깜짝 놀랐고, 이후 사일렌트 메디칼은 세계 최강의 특수부대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사일렌트 메디칼에 대한 한 줄 평. 사일렌트 메디칼은 보안이 뛰어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스라엘이 관여되어 있는 모든 사건에는 모사드와 사일렌트 메디칼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